아오지를 탈북했던 그날의 순간을 리명철은 평생 잊을 수 없습니다. 1997년 12월 23일 새벽 2시 영하 28도의 사르레는 추위 속에서 그는 두만강 얼음물에 온몸을 담그고 있었습니다. 뒤에서는 총소리가 울려 퍼지고 앞에서는 중국 땅이 손에 잡힐 듯 가까웠습니다. 그러나 문제는 그 혼자가 아니었다는 것입니다. 아버지 리철수, 어머니 김순희, 형 리영호, 누나 리순옥, 그리고 어린 동생 리영숙과 리철민까지 총 6명의 대가족이 함께 이 얼음장 같은 강물 속에서 죽음과 싸우고 있었습니다. 한 명이라도 소리를 지르면, 한 명이라도 물에 휩쓸리면 그것으로 모두의 끝이었습니다. 뒤에서 들려오는 북한 경비병들의 고함 소리가 점점 가까워졌습니다. 저기다, 저기 강 쪽으로 뛰어간다는 외침이 밤하늘을 갈랐습니다. 리명철의 15살 어린 심장은 터질 듯 뛰었습니다. 그때 아버지 리철수가 떨리는 목소리로 속삭였습니다. 명철아, 절대 뒤돌아보지 마라. 앞만 보고 가는 거다. 아버지, 저 무서워요. 너무 무서워요. 나도 무섭다. 하지만 여기서 멈추면 우리 모두 죽는다. 절대 멈추면 안 돼. 그 순간 막내 철민이가 미끄러지며 물속으로 빠져들기 시작했습니다. 으아악 하는 비명과 함께 어머니 김순희가 필사적으로 아이의 손을 잡았지만 물살은 너무 거셌습니다. 이것이 아오지 정치범 수용소에서 탈출한 리명철 가족의 첫 번째 시련이었습니다. 그러나 이것은 시작에 불과했습니다. 두만강을 건너는 것은 단지 첫 관문일 뿐이었습니다. 진짜 지옥은 그 이후에 펼쳐질 예정이었습니다. 이런 일이 정말 현실에서 일어났다는 게 믿어지시나요? 하지만 이 이야기는 실제 사연입니다. 지금부터 그 이야기를 들려드립니다. 구독과 좋아요, 큰 힘이 됩니다. 영하 30도의 중국 벌판을 헤매며 굶주림과 추위에 쓰러져가며 공안의 추적을 피해 숨어다니며 그들은 살아남아야 했습니다. 그리고 어느 날 극한의 굶주림 속에서 길가에 떨어진 빵 한 조각을 발견했을 때 북쪽에서 한 대의 차량이 그들을 향해 다가왔습니다. 차에서 내린 한 남자가 얼어붙은 리명철 가족을 바라보며 입을 열었습니다. 그가 건넨 그 한마디는 이 가족의 운명을 완전히 바꿔놓게 됩니다. 하지만 그 이야기를 하기 전에 우리는 먼저 이 가족이 어떻게 아오지 지옥에서 탈출을 결심하게 되었는지부터 알아야 합니다. 그곳은 북한에서도 가장 공포스러운 곳으로 알려진 정치범 수용소로 한번 들어가면 살아서 나올 수 없다는 그 아오지였습니다. 1995년 가을 함경북도 아오지 탄광 지역에 리철수의 가족이 끌려온 것은 아무런 죄도 없었습니다. 단지 리철수의 형이 중국으로 밀무역을 하다 적발되었다는 이유만으로 3대가 연좌제에 걸린 것입니다. 할아버지는 이미 돌아가셨고 리철수의 가족 6명이 이곳 아오지로 추방되었습니다. 정치범 가족이라는 낙인이 찍힌 순간 그들의 인생은 끝난 것이나 다름없었습니다. 아오지 탄광, 이곳은 북한 정권이 정치범들을 가두어 놓고 노예처럼 부려먹는 수용소였습니다. 매일 새벽 4시에 기상해서 밤 10시까지 석탄을 캐야 했습니다. 하루 배급은 옥수수 죽 한 그릇과 소금에 절인 배추잎 2장이 전부였습니다. 한겨울에도 제대로 된 난방은 없었고 옷은 너덜너덜한 누더기뿐이었습니다. 15살 리명철은 어른들과 똑같이 탄광에서 일해야 했습니다. 13살인 누나 리순옥도 11살인 영호도 마찬가지였습니다. 어린 동생 영숙이와 철민이만 탄광 일을 면제받았지만 그 대신 수용소 주변 청소와 자비를 해야 했습니다. 리명철은 처음 이곳에 왔을 때의 충격을 잊을 수가 없었습니다. 사람들의 눈빛이 이미 죽은 사람의 눈빛 같았어요. 굶주림에 뼈만 앙상하게 남은 몸은 상처와 멍투성이, 그리고 희망이라곤 전혀 찾아볼 수 없는 표정이었습니다.
수용소의 오래된 죄수가 리철수에게 속삭였던 말이 있었습니다. 여기 들어온 사람은 두 가지 방법으로만 나가. 죽어서 나가거나 탈출하다 죽어서 나가거나. 그 말이 거짓이 아니었습니다. 리명철이 온 지 한 달 만에 첫 번째 죽음을 목격했습니다. 옆 막사에 살던 50대 남자였습니다. 그는 탄광에서 일하다 갱도가 무너지면서 깔렸습니다. 경비병들은 그를 구하려 하지 않았습니다. 그냥 죽게 내버려뒀어요. 사람 목숨이 돌멩이만도 못했어요. 리명철은 그날 밤 악몽을 꿨습니다. 두 번째 달에는 탈출 시도를 목격했습니다. 30대 여자가 새벽에 철조망을 넘으려다 경비병에게 발각되었습니다. 총소리가 울렸고 여자는 그 자리에서 쓰러졌습니다. 다음 날 아침 모든 수용자들이 광장에 모였습니다. 경비병들이 그 여자의 시신을 광장 한가운데 내던졌습니다. 보안부장이 확성기를 들고 외쳤습니다. 이것이 탈출을 시도한 자의 최후다. 누구든 탈출을 꿈꾸는 자는 이렇게 된다. 리명철은 그 시신을 보며 온몸이 얼어붙었습니다. 저렇게 되는구나. 탈출하면 저렇게 되는구나. 그날 밤 아버지 리철수가 아들을 불렀습니다. 명철아, 오늘 본 거 잊지 말거라. 그렇다고 희망을 버리지도 마라. 리명철은 아버지의 말을 이해할 수 없었습니다. 아버지, 희망이요. 여기서 무슨 희망이 있어요? 소년의 목소리는 절망으로 가득했습니다. 우리 다 여기서 죽을 거잖아요. 리철수는 아들의 어깨를 꽉 잡았습니다. 명철아, 우리는 여기서 죽지 않아. 절대 죽지 않아. 내가 반드시 너희들을 살려낼 거야. 아버지의 눈빛에는 무언가 다른 것이 있었습니다. 그날부터 리철수의 계획이 시작되었습니다. 하지만 아무에게도 말하지 않았습니다. 아내에게조차 말하지 않았습니다. 탈출 계획을 세운다는 것 자체가 목숨을 거는 일이었습니다. 탄광에서 일하는 동안 리철수는 모든 것을 관찰했습니다. 경비병들의 교대 시간, 철조망의 구조, 수용소 외곽의 지역, 모든 것을 머릿속에 그렸습니다. 누가 봐도 평범하게 일하는 것처럼 보였지만 그의 머릿속은 끊임없이 계산하고 있었습니다. 3개월이 지났습니다. 리철수는 경비병들의 패턴을 완벽하게 파악했습니다. 새벽 2시에서 3시 사이 딱 1시간 동안 경비가 가장 느슨해진다는 것을 알아냈습니다. 야간 교대조가 피곤해서 졸거나 술을 마시는 시간이었습니다. 또한 수용소 북쪽 철조망에 구멍난 곳이 있다는 것도 발견했습니다. 예전에 누군가 탈출하려다 실패한 흔적이었습니다. 그 구멍은 제대로 수리되지 않아서 겨우 사람 하나가 빠져나갈 정도의 틈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가장 중요한 것은 두만강까지의 거리였습니다. 수용소에서 두만강까지는 약 30km 정도였습니다. 성인 남자 기준으로 밤새 걸으면 갈 수 있는 거리였습니다. 하지만 문제는 아이들이었어요. 과연 아이들이 그 먼 거리를 걸을 수 있을까요? 6개월이 지났습니다. 리철수는 이제 돈을 모으기 시작했습니다. 탄광에서 석탄 부스러기를 몰래 주워 모았습니다. 그것을 중국 조선족 상인들에게 팔았습니다. 조선족 상인들은 한 달에 한 번씩 수용소 근처에 와서 물건을 팔았습니다. 경비병들에게 뇌물을 주고 허락을 받은 것이었습니다. 리철수는 그들을 통해 조금씩 돈을 벌었습니다. 한 달에 겨우 북한 돈 몇백 원 정도였지만 그것이라도 모아야 했습니다. 돈이 있어야 중국에서 살아남을 수 있었습니다. 리철수는 번 돈을 막사 바닥 밑에 파서 숨겼습니다. 아내 김순희도 돈을 모으고 있었습니다. 그녀는 수용소 부엌에서 일했는데 몰래 옥수수와 감자를 빼돌렸습니다. 발각되면 당장 총살당할 일이었지만 가족을 살리기 위해서는 목숨을 걸어야 했습니다. 감자 하나, 옥수수 한 줌이라도 모아야 했어요. 탈출할 때 먹을 게 있어야 하니까요. 김순희는 매일 밤 떨리는 손으로 식량을 숨겼습니다. 막사 천장 위에 작은 구멍을 뚫어서 그곳에 보관했습니다. 1년이 지났습니다.
리철수는 드디어 아내에게 계획을 털어놓기로 했습니다. 어느 날 밤 두 사람만 있을 때 리철수가 조용히 말했습니다. 여보, 우리 탈출한다. 김순희는 깜짝 놀라 남편의 입을 막았습니다. 여보, 무슨 소리예요? 들키면 우리 다 죽어요. 그녀의 목소리는 공포로 떨렸습니다. 알아, 하지만 여기 남아있어도 죽어. 리철수가 아내의 손을 잡았습니다. 명철이 봤어. 지난주에 영양실조로 죽은 아이 말이야. 겨우 10살이었어. 우리 아이들도 저렇게 될 거야. 김순희의 눈에서 눈물이 흘렀습니다. 하지만 여보, 6명이 다 같이 탈출한다는 게 가능할까요? 그녀의 목소리는 떨렸습니다. 해야 해, 할 수 있어. 리철수는 단호했습니다. 나 1년 동안 준비했어. 경비병 교대 시간도 알고 철조망 구멍도 찾았어. 두만강까지 가는 길도 다 파악했어. 그날 밤부터 두 사람은 함께 계획을 세웠습니다. 하지만 아이들에게는 아직 말하지 않았습니다. 아이들이 실수로 말을 흘릴 수 있기 때문이었습니다. 1년 반이 지났습니다. 1997년 여름이 되었습니다. 리철수가 모은 돈은 북한 돈으로 5,000원 정도 되었습니다. 많은 돈은 아니었지만 중국에서 며칠은 버틸 수 있는 금액이었습니다. 김순희가 모은 식량도 제법 되었습니다. 옥수수 2kg과 감자 10개 정도였습니다. 6명이 먹기에는 턱없이 부족했지만 없는 것보다는 나았습니다. 리철수는 이제 결정을 내려야 했습니다. 언제 탈출할 것인가? 겨울은 너무 추웠습니다. 아이들이 얼어 죽을 수 있었습니다. 여름은 낮이 길어서 들키기 쉬웠습니다. 가을이나 초겨울이 적당해 보였습니다. 리철수는 12월을 선택했습니다. 12월 23일 음력으로 11월 23일은 금음전이라 달이 거의 없는 날이었습니다. 어둠 속에서 탈출하기 좋았습니다. 계획은 세워졌습니다. 이제 실행만 남았습니다. 하지만 리철수는 두려웠습니다. 실패하면 가족 모두 죽는다. 정말 이 선택이 맞는 걸까? 어느 날 탄광에서 일하던 중 리철수는 결정적인 장면을 목격했습니다. 10살짜리 아이가 영양실조로 쓰러진 것입니다. 경비병들은 그 아이를 끌고 가서 시체 더미에 던졌습니다. 그날 밤 리철수는 결심했습니다. 더 이상 망설일 수 없어. 이대로 있다간 우리 아이들도 저렇게 된다. 그는 아내에게 말했습니다. 여보, 12월 23일에 간다. 리철수의 목소리는 확고했습니다. 더 이상 미룰 수 없어. 김순희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알았어요. 여보, 따르겠어요. 그녀도 각오가 되어 있었습니다. 그날부터 본격적인 준비가 시작되었습니다. 리철수는 아이들에게 하나씩 운동을 시켰습니다. 탈출할 때 오래 걸어야 한다는 이유로 매일 밤 조금씩 걷는 연습을 했습니다. 명철아, 오늘은 막사 주변을 10바퀴 돌아라. 리철수가 말했습니다. 체력을 길러야 해. 리명철은 이상하게 생각했지만 아버지의 말을 따랐습니다. 형 리영호도 누나 리순옥도 매일 밤 운동을 했습니다. 어린 영숙이와 철민이는 업혀서 가야 했기 때문에 특별한 준비가 필요 없었습니다. 11월이 되었습니다. 이제 한 달 남았습니다. 리철수는 마지막 점검을 시작했습니다. 경비병들의 패턴을 다시 확인했습니다. 철조망의 구멍도 다시 살펴보았습니다. 그리고 조선족 상인을 통해 중국 쪽 정보를 수집했습니다. 두만강을 건너면 조선족 마을이 있다는 것을 알았습니다. 그곳에서 도움을 받을 수 있을지도 몰랐습니다. 12월이 왔습니다. 이제 3주 남았습니다. 리철수는 드디어 아이들에게 진실을 말하기로 했습니다. 더 이상 숨길 수 없었습니다. 어느 날 저녁 온 가족이 모였습니다. 좁은 막사 안에서 6명이 둥그렇게 모여 앉았습니다. 리철수가 무거운 표정으로 입을 열었습니다. 애들아, 아빠가 중요한 얘기가 있다. 리철수의 목소리는 떨렸습니다. 우리 이번 달 23일에 여기서 탈출한다. 아이들은 숨을 멈췄습니다.
리명철이 먼저 반응했습니다. 아버지 탈출이요. 그게 무슨 말씀이세요? 소년의 목소리는 공포로 떨렸습니다. 탈출이야, 여기서 나가는 거야. 리철수가 아들을 바라보았습니다. 명철아, 우리 이대로 여기 있으면 다 죽어. 너도 영호도 순옥이도 영숙이도 철민이도 다 죽는다고. 하지만 아버지 탈출하다 잡히면 총살당해요. 리명철의 목소리가 높아졌습니다. 저 지난달에 봤어요. 탈출하다 잡힌 사람 총 맞아 죽는 거 봤다고요. 나도 봤다. 리철수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하지만 명철아, 여기 남아서 서서히 굶어 죽는 것과 탈출하다 총 맞는 것 중에 어느 게 나을까? 리명철은 대답할 수 없었습니다. 형 리영호가 조심스럽게 물었습니다. 아버지, 정말 탈출할 수 있어요. 우리 6명이나 되는데요. 할 수 있어. 리철수의 목소리는 확고했습니다. 아빠가 1년 반 동안 준비했어. 경비병 교대 시간도 알고 탈출 루트도 다 파악했어. 할 수 있어. 누나 리순옥이 울먹이며 말했습니다. 아버지, 저 무서워요. 정말 무서워요. 13살 소녀는 떨고 있었습니다. 김순이가 딸을 끌어안았습니다. 순호가 엄마도 무서워. 하지만 여기 남아있는 게 더 무서워. 너 지난주에 죽은 언니 봤지? 겨우 15이었어. 너도 저렇게 되고 싶니? 리순옥은 고개를 저었습니다. 싫어요. 죽기 싫어요. 소녀의 눈에서 눈물이 흘렀습니다. 그래, 그러니까 탈출하는 거야. 리철수가 말했습니다. 우리 함께 살 방법을 찾는 거야. 어린 영숙이와 철민이는 상황을 완전히 이해하지 못했습니다. 다만 가족들의 심각한 분위기를 느낄 뿐이었습니다. 오빠, 우리 어디 가요? 철민이가 물었습니다. 우리 자유로운 곳으로 가는 거야. 리철수가 막내를 안아주었습니다. 배고프지 않고 춥지 않고 행복한 곳으로 가는 거야. 그날 밤 리철수는 구체적인 계획을 설명했습니다. 12월 23일 새벽 1시 50분에 막사를 나선다. 경비 초소를 피해 북쪽 철조망으로 간다. 철조망 구멍으로 빠져나가 산을 넘어 두만강으로 간다. 두만강을 건너면 중국이다. 중국에서 조선족들의 도움을 받아 한국으로 간다. 리철수의 설명을 들으며 아이들은 점점 현실을 받아들였습니다. 아버지, 우리 정말 한국에 갈 수 있어요? 리명철이 물었습니다. 한국이 어떤 곳인지 들어본 적 있어요. 자유로운 곳이야. 리철수가 대답했습니다. 거기선 배불리 먹을 수 있고 학교도 다닐 수 있고 하고 싶은 일 다 할 수 있어. 아이들의 눈에 희망이 떠올랐습니다. 그런 곳이 정말 있나요? 리순옥이 물었습니다. 있어, 반드시 있어. 김순이가 딸의 손을 잡았습니다. 우리 거기 가서 행복하게 살자. 그날부터 온 가족이 탈출을 준비했습니다. 낮에는 평소처럼 일하고 밤에만 몰래 준비했습니다. 김순이는 마지막으로 식량을 더 모았습니다. 리철수는 돈을 확인하고 또 확인했습니다. 아이들에게는 절대 비밀을 지키라고 신신당부했습니다. 누구에게도 말하면 안 돼. 친한 친구한테도 절대 말하지 마. 리철수가 강조했습니다. 리명철은 매일 밤 긴장 속에서 지냈습니다. 학교에 가도 집중할 수 없었어요. 탈출 생각만 났어요. 소녀는 공포와 기대 사이에서 흔들렸습니다. 12월 20일이 되었습니다. 이제 3일 남았습니다. 리철수는 마지막으로 경비병 패턴을 확인했습니다. 변함없이 새벽 2시에서 3시 사이가 가장 허술했습니다. 날씨도 확인했습니다. 23일 날씨는 흐릴 것으로 예상되었습니다. 달이 없고 흐린 날이면 완벽했습니다. 리철수는 하늘에 기도했습니다. 제발 우리 가족을 살려주세요. 리철수는 신을 믿지 않았지만 그날만큼은 간절히 기도했습니다. 제발 우리가 살 수 있게 해주세요. 12월 22일 탈출 전날이었습니다. 리철수는 온 가족을 모았습니다. 내일이다, 내일 새벽 우리 간다. 그의 목소리는 떨렸습니다. 아이들은 긴장한 표정이었습니다.
리명철은 한숨도 못 잘 것 같았습니다. 형 리영호는 입술을 깨물고 있었습니다. 누나 리순옥은 동생들을 꼭 안고 있었습니다. 오늘 평소처럼 일하고 저녁 먹고 일찍 자자. 리철수가 말했습니다. 내일 새벽 체력이 있어야 하니까. 그날 하루는 유난히 길게 느껴졌습니다. 리명철은 탄광에서 일하면서도 시간만 확인했습니다. 이제 12시간 남았어. 이제 10시간 남았다. 저녁이 되었습니다. 평소처럼 옥수수 죽 한 그릇을 받아 먹었습니다. 하지만 목으로 넘어가지 않았습니다. 내일이면 여기를 떠난다. 정말 떠나는구나. 밤 9시 수용소에 소등 명령이 떨어졌습니다. 막사안이 어둠에 잠겼습니다. 리철수는 가족들에게 속삭였습니다. 자자, 최대한 자고 새벽 1시 30분에 깨울게. 하지만 아무도 잠들 수 없었습니다. 긴장과 공포 그리고 기대감이 뒤섞여 있었습니다. 리명철은 어둠 속에서 눈을 뜬 채 천장을 바라보았습니다. 몇 시간 후면 우리는 탈출을 시작해 성공하면 살고 실패하면 죽어. 소년의 심장은 미친 듯이 뛰었습니다. 시간이 흘러 자정이 지났습니다. 1시가 되었습니다. 1시 30분이 되었습니다. 리철수가 조용히 일어나 가족들을 깨웠습니다. 일어나 조용히. 그의 속삭임에 모두가 깨어났습니다. 사실 아무도 자지 못하고 있었습니다. 옷을 여러 겹 입었습니다. 밖은 영하 28도였습니다. 얼어 죽지 않으려면 옷을 최대한 껴입어야 했습니다. 누더기 같은 옷이었지만 그나마 추위를 막을 수 있는 전부였습니다. 리철수는 보따리에 옥수수와 감자를 넣었습니다. 품속에는 모아둔 돈을 숨겼습니다. 김순이는 막내 철민이를 업을 준비를 했습니다. 1시 50분이 되었습니다. 이제 출발할 시간이었습니다. 리철수가 가족들을 바라보았습니다. 준비됐지. 절대 소리 내지 마. 나만 따라와. 막사문을 조심스럽게 열었습니다. 밖은 칠흑 같은 어둠이었고 찬바람이 얼굴을 때렸습니다. 영하 28도의 살을 애는 추위였습니다. 리철수가 먼저 나갔습니다. 뒤를 이어 김순이가 철민이를 업고 나왔습니다. 리명철이 영숙이의 손을 잡고 나왔습니다. 리영호와 리순옥이 마지막으로 나왔습니다. 6명의 가족이 어둠 속을 걷기 시작했습니다. 눈이 쌓인 땅 위에서 발소리가 사각사각 났습니다. 너무 크게 들리는 것 같아서 모두가 겁이 났습니다. 경비초소가 보였습니다. 불빛이 희미하게 보였지만 경비병의 모습은 보이지 않았습니다. 리철수는 가족들에게 손짓으로 신호를 보냈습니다. 조용히 빨리. 가족들은 숨을 죽이며 경비초소를 우회했습니다. 초소에서 20m 정도 떨어진 곳을 지나갔습니다. 그때 경비초소에서 인기척이 들렸습니다. 경비병이 하품을 하는 소리가 들렸습니다. 리철수는 재빨리 가족들을 그림자 속으로 숨겼습니다. 온 가족이 꼼짝 않고 서 있었습니다. 리명철은 숨소리조차 내지 않으려 애썼습니다. 심장이 터질 것 같아요. 들리면 어떡하죠? 소녀는 공포에 떨었습니다. 경비병이 초소 밖으로 나왔습니다. 손전등을 켜고 주변을 비췄습니다. 불빛이 리명철이 숨은 곳에서 불과 3m 떨어진 곳을 지나갔습니다. 추운데 뭐하러 나왔냐? 초소 안에서 다른 경비병의 목소리가 들렸습니다. 들어와 술이나 마시자. 그래 들어가자. 경비병이 다시 초소로 들어갔습니다. 문이 닫혔습니다. 리철수는 5분을 더 기다렸습니다. 완전히 안전한지 확인한 후 다시 움직였습니다. 가자 빨리. 가족들이 다시 걷기 시작했습니다. 드디어 북쪽 철조망이 보였습니다. 리철수는 미리 파악해둔 구멍난 곳을 찾았습니다. 어둠 속에서 더듬거리며 찾았지만 다행히 발견했습니다. 여기다. 여기로 나간다. 리철수가 철조망을 들어 올렸습니다. 구멍이 생각보다 작았습니다. 아이들이 먼저 빠져나갔습니다. 리영호가 먼저 철조망을 통과했습니다. 그 다음 리순옥이 빠져나갔습니다.
영숙이도 통과했습니다. 리명철의 차례였습니다. 소년이 철조망 사이로 몸을 밀어 넣었습니다. 좁았습니다. 날카로운 철사가 옷에 걸렸습니다. 조심스럽게 빼내려 했지만 팔에 걸렸습니다. 찢어지는 소리와 함께 팔이 찢어졌습니다. 아 하는 신음이 나오려는 순간 리명철은 입을 막았습니다. 아파요, 너무 아파요 하지만 소리내면 안 돼요. 피가 흘렀지만 참았습니다. 겨우 철조망을 빠져나왔습니다. 김순이가 철민이를 업은 채 통과했습니다. 마지막으로 리철수가 빠져나왔습니다. 온 가족이 철조망 밖에 서 있었습니다. 아오지 수용소 밖이었습니다. 2년 만에 처음으로 수용소를 벗어났습니다. 드디어 나왔어. 리철수는 안도의 한숨을 쉬었지만 긴장을 늦추지 않았습니다. 아직 시작도 안 했어. 빨리 가자. 온 가족이 어둠 속을 걷기 시작했습니다. 산길이었습니다. 눈이 쌓여 있어서 걷기 힘들었습니다. 영하 28도의 추위가 뼛속까지 파고들었습니다. 30km를 가야 했습니다. 새벽까지 걸어야 했습니다. 리철수는 앞장서서 길을 찾았습니다. 달이 없어서 거의 보이지 않았지만 별빛으로 방향을 잡았습니다. 1시간을 걸었습니다. 아이들의 숨소리가 거칠어졌습니다. 리명철의 다리는 후들거렸습니다. 너무 힘들어요. 쉬고 싶어요. 하지만 멈출 수 없었습니다. 아버지 잠깐만 쉬어가요. 리영우가 간신히 말했습니다. 다리가 풀려요. 안 돼, 조금만 더 가자. 리철수가 단호하게 말했습니다. 동트기 전에 최대한 멀리 가야 해. 추격조가 오면 끝이야. 추격조라는 말에 아이들은 다시 걷기 시작했습니다. 발이 얼얼하고 숨이 턱까지 찼지만 계속 걸었습니다. 살기 위해서는 걸어야 했습니다. 2시간이 지났습니다. 새벽 4시가 되었습니다. 수용소에서는 곧 기상 나팔이 울릴 것입니다. 그러면 리철수 가족이 없다는 것을 알게 될 것입니다. 여보 곧 들킬 거예요. 김순이가 걱정스럽게 말했습니다. 추격조가 출동하겠죠. 알아 그래서 빨리 가야 해. 리철수는 속도를 높였습니다. 하지만 아이들이 따라오기 힘들었습니다. 막내 철민이는 어머니 등에서 잠들어 있었습니다. 영숙이도 아버지 품에 안겨 잠들었습니다. 다행히 어린아이들은 상황을 몰랐습니다. 3시간이 지났습니다. 새벽 5시가 되자 동쪽 하늘이 밝아오기 시작했습니다. 리철수는 작은 동굴을 발견하고 가족들을 숨겼습니다. 여기서 쉰다. 리철수가 말했습니다. 낮 동안은 여기 숨어 있어야 해. 온 가족이 동굴 안으로 들어갔습니다. 좁고 춥고 어두운 곳이었지만 숨기에는 좋았습니다. 추위가 뼛속까지 파고들었습니다. 김순이가 보따리에서 옥수수 알갱이를 꺼냈습니다. 애들아, 조금씩만 먹어. 이게 우리가 가진 전부야. 아이들에게 나눠주었습니다. 리명철은 옥수수 알갱이 5개를 받았습니다. 딱딱하고 맛이 없었지만 그나마 배고픔을 달랬습니다. 너무 배고파요 하지만 이것만 먹어야 해요. 물도 없었습니다. 리철수는 밖에 나가 눈을 퍼와서 입에 넣었습니다. 차가운 눈이 입안에서 녹았습니다. 물 대신 이거라도 먹어야 했습니다. 낮 동안 그들은 동굴에 웅크리고 앉아 있었습니다. 밖에서 소리가 들렸습니다. 헬기 소리였습니다. 수용소에서 탈출자 수색을 시작한 것입니다. 조용히 해 절대 움직이지 마. 리철수가 아이들에게 신호를 보냈습니다. 헬기 소리가 점점 가까워졌습니다. 리명철은 숨을 죽였습니다. 헬기가 우리를 찾고 있어. 발견되면 끝이야. 소년의 온몸이 긴장으로 굳어졌습니다. 헬기가 동굴 위를 지나갔습니다. 프로펠러 소리가 귀를 찢을 듯 했습니다. 하지만 다행히 동굴을 발견하지 못했습니다. 헬기는 멀어졌습니다. 1시간 후 헬기가 다시 돌아왔습니다. 이번에는 더 낮게 날았습니다. 수색을 강화한 것 같았습니다. 온 가족이 더욱 몸을 움츠렸습니다. 2시간 동안 헬기가 왔다 갔다 했습니다.
그러다 오후가 되자 헬기 소리가 사라졌습니다. 아마 연료가 떨어진 것 같았습니다. 하지만 안심할 수 없었습니다. 지상 추격조가 있을 수 있었습니다. 리철수는 동굴 밖을 조심스럽게 살폈습니다. 아무도 보이지 않았습니다. 해가 지기 시작했습니다. 어둠이 내렸습니다. 이제 다시 출발할 시간이었습니다. 가자, 오늘 밤 안에 두만강에 도착해야 해. 리철수가 말했습니다. 온 가족이 동굴을 나왔습니다. 온몸이 얼어붙어 있었습니다. 하루 종일 움직이지 않아서 근육이 굳었습니다. 하지만 걸어야 했습니다. 밤새도록 걸었습니다. 산을 넘고 계곡을 건넜습니다. 아이들은 비틀거렸습니다. 리명철은 몇 번이나 넘어졌습니다. 하지만 일어나서 다시 걸었습니다. 김순이는 막내를 업은 채 쓰러질 것 같았습니다. 여보, 못 가겠어요. 너무 힘들어요. 그녀의 목소리는 떨렸습니다. 조금만 더, 조금만 더. 리철수가 아내를 격려했습니다. 강이 가까워 조금만 더 가면 돼. 12월 24일 새벽 1시가 되었습니다. 수용소를 탈출한 지 24시간이 지났습니다. 그리고 드디어 강물 소리가 들렸습니다. 저기다, 저게 두만강이야. 리철수의 목소리에 흥분이 묻어났습니다. 저 강만 건너면 중국이야. 온 가족이 강가로 다가갔습니다. 어둠 속에서도 강물이 흐르는 것이 보였습니다. 그리고 그 순간 모두가 절망했습니다. 강물이 얼어있지 않았습니다. 영하 28도의 날씨에도 물이 흐르고 있었습니다. 급류였습니다. 두만강은 완전히 얼지 않는 강이었습니다. 리명철은 공포에 질렸습니다. 아버지, 물이 얼지 않았어요. 어떡해요? 소년의 목소리는 떨렸습니다. 들어가야 해. 리철수의 목소리는 단호했습니다. 여기서 포기하면 지금까지 온 게 다 헛수고야. 하지만 아버지, 저 물에 들어가면 얼어 죽어요. 리명철이 아버지를 붙잡았습니다. 안 됩니다. 여기서 잡히면 우리 모두 죽잖아요. 리철수는 아들의 손을 뿌리쳤습니다. 명철아, 나도 무섭다 하지만 여기 남으면 어차피 죽어 차라리 살 가능성에 도전하는 게 낫다. 그때 뒤에서 소리가 들렸습니다. 개 짖는 소리였습니다. 추격조가 개를 끌고 온 것입니다. 그들이 가까이 오고 있었습니다. 거기 멈춰서라. 추격조의 외침이 들렸습니다. 손전등 불빛이 그들을 향해 비쳤습니다. 뛰어, 지금 당장. 리철수가 외쳤습니다. 온 가족이 두만강으로 뛰어들었습니다. 얼음장 같은 물이 온몸을 감쌌습니다. 리명철은 비명을 지를 뻔했습니다. 너무 차가워요. 숨이 막혀요. 죽을 것 같아요. 물은 상상을 초월하는 차가움이었습니다. 뒤에서 총소리가 울렸습니다. 탕탕탕. 추격조가 사격을 시작한 것입니다. 총알이 물 위를 스쳤습니다. 가거라, 빨리 가. 리철수가 외쳤습니다. 강물의 깊이는 허리까지 왔다가 가슴까지 왔다가 했습니다. 물살이 거셌습니다. 김순이가 막내를 업고 강을 건넜습니다. 하지만 물살에 밀려 비틀거렸습니다. 그때 철민이가 어머니 등에서 미끄러졌습니다. 으악! 막내의 비명소리와 함께 물속으로 빠졌습니다. 김순이가 필사적으로 아이의 손을 잡으려 했지만 물살이 너무 거셌습니다. 철민아! 김순이의 절규가 밤하늘을 갈랐습니다. 아이가 물에 휩쓸려 떠내려가기 시작했습니다. 리명철이 동생을 향해 뛰어들었습니다. 온 힘을 다해 동생의 옷자락을 붙잡았습니다. 철민아, 놓지 마, 형이 잡았어. 소년의 손에 힘이 들어갔습니다. 리철수도 달려와 막내를 붙잡았습니다. 온 가족이 서로를 붙들며 강을 건넜습니다. 물은 점점 깊어졌습니다. 목까지 차올랐습니다. 추위는 뼛속까지 파고들었습니다. 발이 감각이 없어졌습니다. 손도 얼어붙었습니다. 리명철은 의식이 흐려지는 것을 느꼈습니다. 이대로 죽는 건가, 여기서 끝나는 건가. 하지만 포기할 수 없었습니다. 가족들이 함께 있었습니다.
서로를 부축하며 한 발 한 발 나아갔습니다. 조금만 더, 조금만 더. 뒤에서 총소리가 계속 들렸습니다. 하지만 어둠 속에서 명중하지 않았습니다. 추격조는 강을 건너오지 못했습니다. 그들은 중국으로 넘어올 수 없었습니다. 10분이 지났습니다. 영원처럼 느껴지는 시간이었습니다. 그리고 드디어 물이 얕아지기 시작했습니다. 강 건너편에 도착한 것입니다. 온 가족이 물 밖으로 기어 나왔습니다. 중국 땅이었습니다. 드디어 북한을 벗어났습니다. 우리가 해냈어, 정말 해냈어. 리철수는 말했지만 기뻐할 겨를이 없었습니다. 옷이 모두 젖어서 그대로 있으면 얼어 죽을 것이었습니다. 영하 28도에 젖은 옷을 입고 있으면 30분도 안 돼서 동사할 것입니다. 빨리 움직여 얼어 죽는다. 리철수가 외쳤습니다. 온 가족이 비틀거리며 걷기 시작했습니다. 옷에서 물이 뚝뚝 떨어졌고 온몸이 얼음장처럼 차가웠습니다. 아이들은 떨었습니다. 이가 딱딱 부딪혔습니다. 리명철은 온몸이 마비되는 것을 느꼈습니다. 손가락을 움직일 수 없어요. 다리도 감각이 없어요. 조금만 더 가면 마을이 있어. 리철수가 격려했습니다. 거기 가서 불 피우고 옷 말리자. 30분을 걸었습니다. 산 아래 작은 마을이 보였습니다. 중국 조선족 마을이었습니다. 불빛이 보였습니다. 저기 집이 있어. 리영호가 말했습니다. 저기 가요. 안 돼, 함부로 가면 안 돼. 리철수가 말했습니다. 조선족이라도 우리를 신고할 수 있어. 중국 공안한테 신고하면 돈 받거든. 하지만 이대로는 정말 얼어 죽을 것 같았습니다. 아이들은 의식을 잃을 것처럼 비틀거렸습니다. 리철수는 고민 끝에 결정했습니다. 내가 먼저 가볼게. 너희는 여기서 기다려. 리철수가 말했습니다. 안전한지 확인하고 올게. 리철수는 조심스럽게 집으로 다가갔습니다. 작은 농가였습니다. 창문으로 불빛이 새어나왔습니다. 안에서 사람들이 대화하는 소리가 들렸습니다. 문을 두드렸습니다. 톡톡톡. 안에서 움직이는 소리가 들렸습니다. 잠시 후 문이 열렸습니다. 50대쯤 되어 보이는 조선족 남자가 나왔습니다. 누구요 이 밤에? 그가 물었습니다. 저 북쪽에서 왔습니다. 리철수가 떨리는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가족이 강을 건너다 옷이 다 젖었습니다. 좀 도와주십시오. 제발 도와주세요. 조선족 남자는 리철수를 위아래로 훑어보았습니다. 젖은 옷에서 물이 뚝뚝 떨어지고 있었습니다. 얼굴은 창백했고 입술은 파랗게 변해 있었습니다. 가족이 몇인데? 남자가 물었습니다. 6입니다. 아이들이 4입니다. 리철수가 대답했습니다. 남자는 잠시 망설이다가 한숨을 쉬었습니다. 빨리 데려와 얼어 죽겠네. 그의 말에 리철수의 가슴에 희망이 차올랐습니다. 리철수는 가족들을 데려왔습니다. 온 가족이 집 안으로 들어가자 따뜻한 온기가 느껴졌습니다. 아이들은 추위에 떨고 있었습니다. 조선족 남자의 아내가 나와서 옷을 가져다 주었습니다. 젖은 옷 벗고 이거 입으세요. 따뜻한 옷이었습니다. 온 가족이 옷을 갈아입었습니다. 처음으로 따뜻함을 느꼈습니다. 조선족 아주머니가 뜨거운 차를 가져왔습니다. 이거 드세요. 몸 좀 녹이고. 리명철은 따뜻한 차를 마시며 눈물이 났습니다. 살았어요. 우리 정말 살았어요. 소녀는 그제야 안도의 눈물을 흘렸습니다. 조선족 남자가 말했습니다. 여기 오래 있으면 안 돼요. 공안이 순찰 돌거든요. 하룻밤만 쉬었다가 내일 새벽에 떠나야 합니다. 감사합니다. 정말 감사합니다. 리철수가 고개를 숙였습니다. 목숨을 구해주셨습니다. 조선족 아주머니가 음식을 가져왔습니다. 옥수수밥과 김치 그리고 된장국이었습니다. 수용소에서는 상상도 못할 음식이었습니다. 아이들은 음식을 보자마자 눈물을 흘렸습니다. 리명철은 손이 떨려서 숟가락을 제대로 잡을 수 없었습니다. 정말 먹어도 되는 거예요.
꿈은 아니죠. 많이 드세요. 조선족 아주머니가 미소를 지었습니다. 아이들 많이 굶었겠어요. 온 가족이 음식을 먹었습니다. 따뜻한 밥이 입안에서 녹았습니다. 리명철은 평생 그 맛을 잊을 수 없을 것입니다. 이렇게 맛있는 밥이 세상에 있었구나. 식사 후 조선족 남자가 리철수를 불렀습니다. 앞으로 어디로 갈 거요? 그가 물었습니다. 한국으로 가고 싶습니다. 리철수가 대답했습니다. 아이들을 자유로운 곳에서 키우고 싶어요. 한국까지 가려면 먼 길이요. 조선족 남자가 고개를 저었습니다. 여기서 한국까지 가려면 브로커를 통해야 하는데 돈이 많이 들어요. 얼마나 듭니까? 리철수가 물었습니다. 저희는 돈이 없는데요. 1인당 100만 원은 들 거요. 남자가 대답했습니다. 6명이면 600만 원이요. 리철수는 절망했습니다. 그에게는 북한 돈 5천 원밖에 없었습니다. 중국 돈으로 환산하면 몇십 위안에 불과했습니다. 돈이 없으면 어떻게 해야 합니까? 리철수가 물었습니다. 한국에 갈 방법이 없나요? 일을 해서 돈을 모아야지. 남자가 말했습니다. 하지만 불법 체류자라 공장에서 일해도 임금이 적을 거요. 몇 년은 걸릴 거요. 리철수는 한숨을 쉬었습니다. 하지만 방법이 없었습니다. 일을 해서 돈을 모으는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날 밤 온 가족은 처음으로 따뜻한 곳에서 잠을 잤습니다. 2년 만에 처음으로 편안하게 눈을 감았습니다. 리명철은 잠들기 전에 생각했습니다. 우리 살았어. 북한을 벗어났어. 하지만 아직 끝이 아니었습니다. 한국까지 가려면 아직 멀었습니다. 다음 날 새벽 조선족 남자가 그들을 깨웠습니다. 이제 떠나야 해요. 공안이 곧 순찰 올 거예요. 그는 리철수에게 작은 보따리를 건넸습니다. 이게 뭡니까? 리철수가 물었습니다. 보따리 안에는 옥수수와 감자 몇 개 그리고 중국 돈 100위안이 들어 있었습니다. 길 가면서 드세요. 남자가 말했습니다. 그리고 이 길로 가면 30km쯤에 큰 마을이 있어요. 거기서 일자리를 구할 수 있을 거예요. 정말 감사합니다. 온 가족이 인사를 하고 집을 나섰습니다. 중국 땅에서의 새로운 여정이 시작되었습니다. 3일을 걸었습니다. 조선족 남자가 준 식량은 이틀 만에 바닥났습니다. 100위안으로 빵과 물을 사 먹었지만 그것도 하루 만에 떨어졌습니다. 이제 정말 아무것도 남지 않았습니다. 아버지, 너무 배고파요. 막내 철민이가 울먹였습니다. 배가 너무 아파요. 조금만 참아 곧 마을에 도착할 거야. 리철수가 달랬지만 그도 배가 고팠습니다. 며칠을 굶어서 기운이 하나도 없었습니다. 나흘째 되던 날 그들은 극한의 굶주림에 시달렸습니다. 아이들은 걷는 것조차 힘들어했습니다. 김순이는 쓰러질 것 같았지만 아이들 때문에 참았습니다. 그날 저녁 그들은 작은 마을 근처를 지나가고 있었습니다. 사람들 눈을 피해 마을 외곽길을 걷고 있었습니다. 그때 리영호가 무언가를 발견했습니다. 아버지, 저기요. 소년이 손가락으로 가리켰습니다. 길가에 빵 한 조각이 떨어져 있었습니다. 크지는 않았지만 6명이 나눠 먹기에는 충분해 보였습니다. 누군가 떨어뜨린 것 같았습니다. 온 가족이 빵을 바라보았습니다. 배고픔에 침이 넘어갔습니다. 하지만 아무도 쉽게 다가가지 못했습니다. 여보, 저거 먹어도 될까요? 김순이가 조심스럽게 물었습니다. 혹시 덫은 아닐까요? 덫이라니. 리철수도 고민했습니다. 하지만 너무 배고파 판단력이 흐려졌습니다. 아이들은 빵을 향해 다가가려 했습니다. 엄마, 저거 먹어요, 제발. 리순옥이 애원했습니다. 잠깐. 리철수가 아이들을 막았습니다. 먼저 확인해보자. 주변에 사람이 있나? 주변을 살폈지만 아무도 없었습니다. 마을은 조용했고 길가에는 사람 그림자조차 보이지 않았습니다. 좋아, 가져오자. 리철수가 결정했습니다.
리영우가 빵을 향해 다가갔습니다. 바로 그때였습니다. 멀리서 헤드라이트 불빛이 보이기 시작했습니다. 북쪽에서 차 한 대가 그들을 향해 다가오고 있었습니다. 차다 숨어. 리철수가 외쳤습니다. 온 가족이 길가 숲을 속으로 숨었습니다. 하지만 이미 늦었습니다. 차의 헤드라이트가 그들을 비췄습니다. 차가 속도를 줄이더니 그들 앞에 멈춰섰습니다. 온 가족이 얼어붙었습니다. 이제 끝이다 공안이다. 리명철의 머릿속이 하얗게 변했습니다. 차 문이 열렸습니다. 한 남자가 내렸습니다. 그는 40대쯤 되어 보였고 두툼한 코트를 입고 있었습니다. 남자는 숲을 속에 숨은 리철수 가족을 똑바로 바라보았습니다. 그의 표정은 알 수 없었습니다. 분노인지 동정인지 판단할 수 없었습니다. 리철수는 본능적으로 아이들을 뒤로 숨겼습니다. 김순희는 막내를 꼭 안았습니다. 모두가 숨을 죽였습니다. 남자가 천천히 입을 열었습니다. 그의 목소리는 차분했습니다. 거기서 뭐 하는 거요? 리철수는 대답할 수 없었습니다. 목이 막혔습니다. 이제 끝이구나. 중국 공안에게 잡히는구나. 남자가 한 걸음 다가왔습니다. 북쪽에서 왔소? 그의 목소리에는 위협이 없었습니다. 리철수는 조심스럽게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예, 그렇습니다. 그의 목소리는 떨렸습니다. 남자가 주변을 둘러보았습니다. 그리고 낮은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빨리 차에 타요. 여기 있으면 공안 순찰차 와요. 리철수는 귀를 의심했습니다. 뭐라고요? 그가 물었습니다. 시간 없어요. 빨리 타라니까. 남자가 다급하게 말했습니다. 10분 후면 공안 순찰 시간이에요. 리철수는 가족들을 바라보았습니다. 아이들의 눈빛에는 공포와 희망이 뒤섞여 있었습니다. 믿어도 될까요? 아니면 함정일까요? 여보 어떡해요? 김순희가 속삭였습니다. 남편의 결정을 기다렸습니다. 리철수는 남자의 눈을 바라보았습니다. 그 눈빛에서 진심을 읽었습니다. 이 사람은 그들을 도우려는 것 같았습니다. 탑니다. 리철수가 결정했습니다. 온 가족이 차에 올라탔습니다. 남자는 재빨리 차를 몰기 시작했습니다. 마을을 벗어나 어두운 길로 접어들었습니다. 한참을 달렸습니다. 어디로 가는 겁니까? 리철수가 조심스럽게 물었습니다. 당신은 누구십니까? 내 이름은 박성철이요. 남자가 대답했습니다. 나도 원래 북쪽 사람이었소. 15년 전에 넘어왔지. 탈북자시군요. 리철수의 목소리에 안도감이 묻어났습니다. 그럼 우리를 도와주시는 겁니까? 그렇소. 박성철이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요즘 탈북자들 많이 넘어오는데 도와주는 일하고 있소. 물론 공짜는 아니지만 돈이 없습니다. 리철수가 솔직하게 말했습니다. 우리는 아무것도 가진 게 없어요. 알아요. 다들 그렇소. 박성철이 웃었습니다. 일단 안전한 곳으로 가서 얘기합시다. 차는 1시간을 더 달렸습니다. 외딴 농가 한 채가 나타났습니다. 박성철이 차를 세웠습니다. 여기가 내가 운영하는 쉼터요. 그가 말했습니다. 탈북자들 임시로 머물 수 있는 곳이요. 집 안으로 들어가자 따뜻한 온기가 느껴졌습니다. 그리고 다른 탈북자들이 보였습니다. 10여 명쯤 되어 보였습니다. 새로 오셨네요. 한 여자가 다가와 인사했습니다. 저도 한 달 전에 왔어요. 온 가족이 따뜻한 방에 들어갔습니다. 박성철의 아내가 음식을 가져왔습니다. 뜨거운 국밥과 김치 그리고 흰 쌀밥이었습니다. 아이들은 음식을 보자마자 눈물을 흘렸습니다. 며칠을 굶었는지 모를 정도로 배가 고팠습니다. 먹어도 돼요. 정말 먹어도 되는 거예요. 많이 드세요. 박성철의 아내가 미소를 지었습니다. 아이들 많이 굶었겠어요. 온 가족이 음식을 먹었습니다. 리명철은 따뜻한 밥을 입에 넣는 순간 눈물이 났습니다. 살았어요. 우리 정말 살았어요. 식사 후
박성철이 리철수를 불렀습니다. 앞으로 계획이 어떻게 돼요? 그가 물었습니다. 한국에 가고 싶습니다. 리철수가 대답했습니다. 아이들을 자유로운 곳에서 키우고 싶어요. 한국까지 가려면 먼 길이요. 박성철이 심각하게 말했습니다. 중국을 가로질러 몽골로 가거나 동남아시아로 가야 해요. 그리고 한국 대사관을 찾아야 하고. 얼마나 걸립니까? 리철수가 물었습니다. 그리고 비용은 얼마나 듭니까? 빠르면 3개월, 길면 1년이요. 박성철이 대답했습니다. 비용은 1인당 7,000위안 정도 드는데 6명이면 42,000위안이요. 리철수는 절망했습니다. 그는 한 푼도 없었습니다. 어떻게 40,000위안을 구한단 말입니까? 돈이 없으면 일을 해서 벌어야 해요. 박성철이 말했습니다. 하지만 그러면 몇 년은 걸릴 거요. 리철수는 한숨을 쉬었습니다. 하지만 박성철이 다시 입을 열었습니다. 그런데 당신 가족은 특별히 도와주고 싶소. 아이들이 불쌍해서요. 뭐라고요? 리철수의 눈이 커졌습니다. 지금 가진 돈이나 물건 있소? 박성철이 물었습니다. 일단 그걸 주고 나머지는 한국 가서 갚으면 돼요. 리철수는 품속에서 북한 돈 5,000원을 꺼냈습니다. 이게 전부입니다. 그가 말했습니다. 박성철은 그 돈을 받았습니다. 줬소. 이걸로 일단 계약금으로 하고 나머지는 한국 가서 10년 안에 갚으시오. 정말입니까? 리철수의 눈에서 눈물이 났습니다. 왜 그렇게까지 해주시는 겁니까? 나도 탈북자요. 박성철이 말했습니다. 당신 같은 처지를 아니까 돕는 거요. 그리고 이게 내일이기도 하고. 감사합니다. 정말 감사합니다. 리철수가 고개를 숙였습니다. 꼭 갚겠습니다. 그날부터 한국행 준비가 시작되었습니다. 박성철은 한 달 후 몽골행 일정을 잡았습니다. 그 전까지 안전가옥에서 기다려야 했습니다. 한 달이 지났습니다. 드디어 출발하는 날이 왔습니다. 박성철이 트럭을 가지고 왔습니다. 준비됐소? 그가 물었습니다. 네, 준비됐습니다. 리철수가 대답했습니다. 온 가족이 트럭에 올라탔습니다. 트럭에는 다른 탈북자들도 있었습니다. 모두 20명 정도였습니다. 다들 한국을 향해 가는 사람들이었습니다. 서로 눈인사를 나눴습니다. 트럭이 출발했습니다. 중국 땅을 가로지르는 긴 여정이 시작되었습니다. 몽골 국경까지는 1000km가 넘었습니다. 트럭은 밤낮 없이 달렸습니다. 좁은 공간에 20명이 다닥다닥 붙어 앉아 있었습니다. 춥고 불편했지만 아무도 불평하지 않았습니다. 첫째 날이 지났습니다. 트럭은 중국 북부 지역을 달렸습니다. 창밖으로 황량한 벌판이 펼쳐졌습니다. 리명철은 창밖을 바라보며 생각했습니다. 정말 한국에 갈 수 있을까? 소녀는 여전히 의심이 들었습니다. 이 모든 게 꿈만 같았습니다. 둘째 날 오후 트럭이 갑자기 멈췄습니다. 운전사가 급하게 뛰어내렸습니다. 무슨 일이지? 사람들이 웅성거렸습니다. 밖에서 중국어로 대화하는 소리가 들렸습니다. 검문소였습니다. 공안이 트럭을 검사하려는 것이었습니다. 모두 숨어. 운전사가 다급하게 말했습니다. 트럭 뒤쪽에 짐을 쌓아 사람들을 가렸습니다. 모두가 숨을 죽였습니다. 공안이 트럭을 검사하기 시작했습니다. 발걸음 소리가 점점 가까워졌습니다. 뭐 실었어? 공안이 물었습니다. 농산물이요. 운전사가 대답했습니다. 공안이 트럭 뒤를 살폈습니다. 손전등으로 짐 사이를 비쳤습니다. 불빛이 리명철의 얼굴 바로 옆을 스쳤습니다. 리명철은 숨이 막혔습니다. 들키면 안 돼. 제발 지나가 주세요. 소녀는 온몸에 식은땀이 흘렀습니다. 공안이 짐을 건드렸습니다. 한 상자를 열어보려 했습니다. 그 순간 다른 공안이 불렀습니다. 야, 이리 와봐. 공안이 트럭에서 내려갔습니다. 잠시 후 검문이 끝났다는 신호가 들렸습니다. 됐어, 가.
공안이 손을 흔들었습니다. 트럭이 다시 출발했습니다. 모두가 안도의 한숨을 쉬었습니다. 휴, 살았네요. 한 탈북자가 속삭였습니다. 정말 죽는 줄 알았어요. 셋째 날이 되었습니다. 드디어 몽골 국경에 도착했습니다. 하지만 국경을 넘는 것이 문제였습니다. 정식으로 넘을 수 없었습니다. 여기서부터 걸어야 하오. 운전사가 말했습니다. 국경 철조망 사이로 빠져나가야 해요. 모두가 트럭에서 내렸습니다. 밤이었고 춥고 어두웠습니다. 영하 20도의 추위였습니다. 운전사가 앞장서서 걷기 시작했습니다. 1시간을 걸었습니다. 국경 철조망이 보였습니다. 운전사가 미리 뚫어놓은 구멍이 있었습니다. 여기로 넘어가시오. 그가 말했습니다. 한 명씩 철조망을 빠져나갔습니다. 리철수 가족도 차례로 넘어갔습니다. 리명철이 철조망을 빠져나가는 순간 옷이 걸렸습니다. 찢어지는 소리가 났습니다. 하지만 개의치 않았습니다. 겨우 철조망을 빠져나왔습니다. 몽골 땅이었습니다. 우리 중국을 벗어났어. 리명철은 안도했습니다. 이제 한국만 가면 돼. 철조망을 넘은 사람들은 다시 걷기 시작했습니다. 몽골 쪽에서 준비된 차량이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30분을 걸어 차량이 있는 곳에 도착했습니다. 차에 올라타자 몽골 브로커가 말했습니다. 울란바토르까지 6시간이요. 거기서 한국 대사관 찾아가면 돼요. 드디어 끝이 보였습니다. 6시간만 가면 한국 대사관이었습니다. 리철수는 가슴이 벅찼습니다. 차는 밤새 달렸습니다. 몽골 벌판을 가로질렀습니다. 아무것도 없는 황량한 땅이었습니다. 하지만 그 끝에 희망이 있었습니다. 새벽녘이 되자 울란바토르 시내가 보이기 시작했습니다. 큰 도시였습니다. 건물들이 늘어서 있었습니다. 저기가 한국 대사관이요. 브로커가 건물을 가리켰습니다. 저기 들어가면 한국 정부가 보호해 줍니다. 차가 대사관 앞에 멈췄습니다. 리철수는 가족들을 데리고 차에서 내렸습니다. 대사관 문 앞에 섰습니다. 떨리는 손으로 초인종을 눌렀습니다. 잠시 후 문이 열렸습니다. 한국 직원이 나왔습니다. 어떻게 오셨습니까? 그의 한국말이 반가웠습니다. 리명철은 그 순간을 평생 잊을 수 없습니다. 저희 북한에서 왔습니다. 리철수가 떨리는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한국에 가고 싶습니다. 들어오세요. 직원이 문을 활짝 열었습니다. 환영합니다. 대한민국에 오신 것을 환영합니다. 온 가족이 대사관 안으로 들어갔습니다. 그 순간 리명철은 무릎이 풀렸습니다. 드디어 해냈어요. 우리 정말 해냈어요. 소년의 눈에서 눈물이 쏟아졌습니다. 김순이가 주저앉아 울기 시작했습니다. 여보, 우리 살았어요. 아이들 살렸어요. 정말 살렸어요. 그녀의 목소리는 울음으로 떨렸습니다. 리철수도 눈물을 흘렸습니다. 1995년 아오지에 끌려간 이후 3년 만이었습니다. 수용소에서 탈출을 결심했을 때 정말 살 수 있을지 몰랐습니다. 하지만 해냈습니다. 6명 가족 모두 살아남았습니다. 두만강을 건넜고 중국을 가로질렀고 몽골까지 왔습니다. 그리고 이제 한국으로 갈 수 있었습니다. 한국 대사관 직원이 설명했습니다. 여기서 신원 확인 절차를 거치면 한국으로 가는 비행기를 태워드립니다. 일주일 정도 걸려요. 일주일이면 한국에 간다는 뜻이었습니다. 아이들은 서로를 껴안으며 울었습니다. 정말이에요. 정말 한국에 가는 거예요. 리영우가 울면서 말했습니다. 형, 우리 정말 살았어. 정말 자유로워졌어. 소년의 목소리는 기쁨으로 떨렸습니다. 리순옥은 동생들을 안고 울었습니다. 영수가 철민아, 우리 이제 배고프지 않아도 돼. 학교도 다닐 수 있어. 누나의 얼굴은 눈물범벅이었습니다. 일주일 동안 대사관에서 지냈습니다. 따뜻한 방과 따뜻한 음식이 제공되었습니다. 3년 만에 처음으로 안전하다고 느꼈습니다.
직원들이 친절하게 대해주었습니다. 새 옷도 주었고 필요한 물건들도 챙겨주었습니다. 리명철은 거울을 보고 깜짝 놀랐습니다. 이게 나야. 거울 속의 자신은 너무 말랐고 상처투성이었습니다. 3년 동안 얼마나 힘들었는지 얼굴에 다 나타났습니다. 드디어 출발하는 날이 왔습니다. 1998년 3월 1일 대한민국행 비행기에 올랐습니다. 리명철은 비행기를 타는 것이 처음이었습니다. 비행기가 이륙했습니다. 창밖으로 몽골 땅이 점점 멀어졌습니다. 리명철은 지난 3년을 떠올렸습니다. 아오지 수용소의 지옥 같은 나날들 탈출을 결심했던 아버지의 눈빛, 두만강을 건널 때의 공포, 중국에서 숨어 지냈던 날들 몽골로 가는 험난한 여정, 모든 것이 꿈만 같았습니다. 오후 8시. 하지만 이제 끝났습니다. 이제 자유로운 땅으로 가는 것입니다. 5시간 후 비행기가 인천공항에 착륙했습니다. 문이 열리자 한국의 공기가 느껴졌습니다. 따뜻하고 자유로운 공기였습니다. 환영합니다. 대한민국에 오신 것을 환영합니다. 공항 직원이 인사했습니다. 리철수는 고개를 숙여 인사했습니다. 온 가족이 공항을 빠져나왔습니다. 서울의 밤하늘이 보였습니다. 불빛이 쏟아지는 도시 자유롭게 걸어다니는 사람들 모든 것이 신기했습니다. 리명철은 눈을 크게 떴습니다. 이게 한국이에요. 이게 자유로운 나라예요. 소녀는 믿을 수 없었습니다. 정부 차량이 그들을 하나원으로 데려갔습니다. 하나원은 탈북자들이 한국 사회에 적응하도록 돕는 교육시설이었습니다. 하나원에 도착하자 직원들이 반갑게 맞아주었습니다. 이제 안전합니다. 여기서 푹 쉬세요. 직원이 말했습니다. 온 가족에게 방이 배정되었습니다. 깨끗하고 따뜻한 방이었습니다. 침대가 있고 이불이 있고 난방이 되었습니다. 리명철은 침대에 누워보았습니다. 부드러웠습니다. 이런 침대에서 자는 거예요. 정말요. 소녀는 감동했습니다. 그날 밤 저녁을 먹었습니다. 쌀밥과 반찬 그리고 국이 나왔습니다. 배불리 먹을 수 있었습니다. 리명철은 눈물을 흘리며 밥을 먹었습니다. 3년 동안 배불리 먹어본 적이 없었어요. 소녀는 한 숟가락 한 숟가락 음미하며 먹었습니다. 이렇게 맛있는 밥이 있다니. 그날 밤 온 가족이 거실에 모였습니다. 리철수가 말했습니다. 애들아, 우리 여기까지 왔어. 정말 해냈어. 네, 아버지. 아이들이 대답했습니다. 모두의 얼굴에는 안도와 희망이 가득했습니다. 리철수는 계속 말했습니다. 힘들었지만 우리 해냈어. 6명이 모두 살아남았어. 이건 기적이야. 김순이가 남편의 손을 잡았습니다. 여보, 당신 덕분이에요. 당신이 용기 내지 않았으면 우리 아직도 아오지에 있었을 거예요. 리철수는 고개를 저었습니다. 아니야,